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삼국지 제197부 아이즈 전쟁이 종결 그 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이즈 전쟁은 이제 막을 내리긴 했죠. 보신 전쟁 시즌2가 종결이 된 건데요. 보신 전쟁은 참고로 시즌3까지 있습니다. 제 애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실명을 살짝 거론해드리자면은 박성현 선생님이 이제 제 거 댓글을 항상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굉장히 예리한 그런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흡사 현재 막부 장당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삼별초하고 많이 유사한 것 같다. 우에노 가네이지에서 창의대가 봉기를 했던 것은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이제 봉기했던 거. 그리고 동북전쟁은 진도에서 했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3는 홋카이도가 배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홋카이도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은 마치 제주도에서 하는 거. 이 순서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름 그럴싸한 비유라서 한번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868년 11월, 아이즈번과 쇼나이번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아이즈번을 둘러싼 동북전쟁은 어쨌든 종결이 됩니다.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도막파하고 조막파의 이 캐캐묵은 원한, 서로 그야말로 피로 피를 싣는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래 신정부는 전쟁이 끝난 만큼 최대한 관용을 베풀려고 했대요. 항상 이게 중앙센터 생각하고 일선 현장 생각하고 좀 괴리가 있는데요. 중앙센터에서는 야 이쯤에서 이제 정리하자, 관용 베풀고 어느 정도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선에 있는 각 지방의 번사들이 독단적으로 피해 보복을 감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보신 전쟁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부터 각 번에서는 정학파와 동학파 사이에 처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죠. 특히나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자기 고향인 미토번의 도막파인 텐구당을 자신의 손으로 전멸시킨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양자 사이의 원한은 상당히 골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신정부가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간 탄압을 받아왔던 각 번의 도막파들, 드디어 이제 세상 뒤집어진 날이 오게 된 거죠. 드디어 정학파를 향해서 피해 보복을 단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동북지방에서는 도막파에 의한 정학파의 대숙청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입장이 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북지역은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특히 미터번의 경우 극적으로 살아남은 동학파들이 신정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되돌아와서 하여튼 미터번은 진짜 이거 하다 끝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이지 유신의 나름 요람 역할을 했던 것이 미터번이죠. 따지고 보면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미토번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미토번이 별다른 지분도 없고 이렇다 할 역할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내전 치르다가 완전히 그냥 다 갈려나가서 별다른 영향이 없는 그런 쩌리 번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때 이제 살아남은 도막파들이 되돌아와서 조막파들을 처단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조막파 번사들만 처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번사들의 일족과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까지 이제 보복이 행해지게 되면서 미토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처럼 동북지역에서 전쟁과 더불어 한바탕 숙청의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을 무렵, 하여튼 동북지역은 이걸로 인해서 한동안 계속 흉흉해지게 되고 전쟁의 여파도 절대 적지 않아가지고 이 동북지역이 이 전쟁 피해를 갖다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꽤 걸렸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을 무렵 에도를 접수한 신정부도 여러모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정부가 에도 막부하고 최후의 일전은 버리질 않고 그냥 무혈로 에도에 입성을 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정부가 여기저기 날린 공수표들이 이제 슬슬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신정부를 구성하는 존왕양이 지사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행동 패턴들이 그거였잖아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런 모험주의, 좋게 말하면 모험주의고 거의 뭐 도박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군사적 모험주의, 각종 도박, 정치적 도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운이 좋게 성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들려가지고 계속 이제 그 짓거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게 태평양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이때 마구잡이로 날렸던 공수표들이 슬슬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계산서가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적보대 문제였다는 거죠. 적보대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냐? 아마 이 적보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언급드렸던 일본 애니메이션,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바람의 검심. 그 바람의 검심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비중 있게 설명되는 집단이에요. 이 적보대는요, 사스마번의 대표였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공경 귀족 이아쿠라 도모미의 지원을 받아서 오미국 마스오산의 금강 윤사에서 결성한 일종의 정치 결사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나름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정치 결사 단체가 적보대였는데요. 이름이 왜 적보대였냐면은 이런 의미에서 적보대였대요. 우리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을 품고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필사의 각오로 머리에다가 붉은색 두건을 둘렀다라고 하죠. 홍건적? 뭔가 일본판 홍건적 같은 느낌도 나네요. 그래서 적보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적보대는 나름 그 구조가 신선조를 좀 본따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각 번대로 나눴고 그 번대를 지휘하는 조장들이 있었어요. 총 3개의 번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2번대 조장이 사실은 신선조 조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또. 그러니 나름 신선조의 조직을 좀 베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하는 역할도 신선조의 안티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조가 이런 무력을 동원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공안 경찰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은 적보대는 반대예요. 무력을 이용해서 각종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테러를 저지르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런 선전 선동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부대가 바로 이 적보대였다는 거죠. 이 적보대의 1번 조장이자 실질적인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람의 검심에서도 이제 비중이 있게 소개어진 인물인데, 사가라 소우조가 바로 이 적보대의 대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번대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출신 성분들이 뒤섞여 있어요. 공경 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무라이 출신, 평민 출신, 하층민 출신. 그런데 평민과 하층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특징이에요, 여기가. 1868년 2월, 아직 에도 막부가 문을 닫기 전 적부대는 에도 시내로 잠입해서 막부를 도발하기 위한 이런저런 공작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정부는 도바후시미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도 막부를 향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목적으로 에도 막부를 마구잡이로 도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막부군이 뛰쳐나와서 에도성 밖으로 출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도성 밖에서 막부군을 박살을 낸 다음에 그 안을 적보대가 이제 어지럽혀 놔가지고 안에서 호응을 해서 에도를 점령을 한다. 이게 이제 신정부의 기본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적보대가 에도 내에서 암약을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달성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적보대는 에도 막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유도하는 그런 임무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개혁들을 선전하는 그런 여론 공작도 굉장히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요거였는데, 이때 적부대가 선전을 했던 사회 개혁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농민들의 소작료를 절반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반값 소작료죠. 그것을 갖다 해주겠다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신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요량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이러한 선전 활동도 지시를 내렸던 거죠. 다만 신정부도 야, 이것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적보대에게 관군의 인수를 내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로는 이제 적보대가 관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관군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도장은 주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장료 반감과 같은 그런 좀 이제 나중에 지키기 좀 애매한 그런 약속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서하지 말라. 그냥 구두로만 약속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즉,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모른 척할 요량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렇게 적보대는 신정부의 전위대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작 활동을 벌였죠. 하지만 뜻밖에도 에도막부는 이렇다 일전 없이 그냥 홀라당 항복을 해버립니다. 일전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참 일전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싸움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니까 신정부 입장에서는 편하게 에도에 입성한 건 좋았어요. 근데 에도에 입성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실컷 적보대를 통해서 공수표를 날렸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거죠.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들한테 그대로 날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소장료 반감 같은 것은 이 반값 소장료 이거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하려고 했다가는 지주들의 반발을 살 확률이 높고 가뜩이나 지금 지주들로부터 세금을 꽤 걷어야 되는 판국인데 신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서양식 개혁도 해야 되고 막부 잔당들도 토벌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가 재정은 계속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면 지주들한테 상인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반값 소장료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지주들을 다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주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서 막부 측에 붙어버리면은 신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 못한다는 건데 이거 못하면 또 당연히 민심 위반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정부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야, 이거 어차피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어떻게 하자. 적보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적보대를 그냥 토사구팽해버리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은 막부가 저렇게 싱겁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적보대의 전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여기 구성 인원들이 대체로 평민의 하층민이기 때문에 그냥 까짓거 저 무지랭이 집단들 그냥 한 방에 다 보내버려도 상관없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적보대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적보대 자체도 나름 꼬투리 잡힐 짓을 하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바람의 공심에서는 마치 적보대가 정의의 집단인 것처럼 그리고 불행한 희생양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정 부분 맞습니다. 불행한 희생양인 건 맞긴 한데 마냥 정의의 집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여기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행동도 좀 과격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부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종종 이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약탈 같은 걸 벌이는 등 좀 책 잡힐 일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정치 깡패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다녔던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건덕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정부는 적보대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면은 적보대는 애초에 신정부가 인정한 관군이 아니다. 가짜 관군이다. 봐라, 쟤들은 관군이 사용하는 인수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쟤들이 문서로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다 그냥 구두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효력이 없는 거다. 왜냐? 쟤들은 가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적보대 지휘부를 싹 다 체포해서 전부 목을 날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적보대의 대장 사가라 소우조 등 핵심 지휘관들이 참수를 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적보대가 물론 좀 이제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있긴 한데 토사구팽은 확실하게 맞아요. 이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신정부 입장에서는 몹쓸 짓을 하긴 한 거죠. 그래서 불행한 희생양이 됐던 것 자체는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정도 참 거시기한 게 이 숙청할 때도요. 귀족이나 사무라이 출신들은 봐줘요. 또 이 사람들은 봐주고 결국에는 만만한 평민 출신, 하층민 출신 이런 사람들만 다 그냥 모가지를 날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신정부가 3인평등을 주장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신분제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신정부는 에도 막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모순,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이제 싸질러 놓은 것들이죠. 이런 거 해결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발생하는 도막파, 점막파 사이의 피해 보복,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거죠. 그러니 중앙센터에서는 대강 이제 용서해주고 마무리 짓자라고 했는데 일선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막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피해 보복을 계속 방치해둔다면은 계속해서 이 피바람이 붉게 자명했죠. 당연히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 봉합할 수 있는 나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옛 막부 함대를 이끌고 있던 에노모토가 신정부에 그럴싸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른바 홋카이도 개척이었다는 거죠. 에노모토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이대로 두면은 좌막파와 동학파 사이에서의 학살극이 계속 벌어질 게 뻔하다. 그렇게 된 바에는 차라리 좌막파 번사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홋카이도로 보내서 홋카이도에 있는 그 불모지들을 개척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홋카이도가 에도막부 시절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거의 불모지였어요. 아직 제대로 이제 개척이 안 된 그런 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 점악파 번사들을 활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에노모토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임무를 자기한테 맡겨달라. 나는 신정부군을 향해서 여지껏 포탄 한 발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신정부에 별다른 적의가 없다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았냐. 나만큼 여기 어울리는 인물이 어딨냐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럴싸한 제안이에요. 그리고 뭐 아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 게 조선 같은 경우도 4군 6진 개척할 때 주로 이제 범죄자들 정말 많이 보냈거든요. 물론 뭐 이게 뽑기식으로 뽑아가지고 강제 이주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범죄자 정말 많이 보냈고 그쪽으로. 영국이 호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죄수도 그쪽으로 보내서 했고. 사실 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홋카이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상의 역적으로 내몰려 있는 점악과 번사들을 활용을 한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에노모토의 속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실 에노모토의 속내는 결국 이겁니다. 점악파 잔당들을 긁어 모아서 홋카이도로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겠다라는 야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에노모토의 속내를 모를 리 없는 신정부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빨랑 함대나 반납해라. 분명히 막파하고 협약할 때 막부 측의 모든 병력과 물자를 우리 신정부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너 도대체 왜 함대 아직도 안 돌려주고 네가 갖고 있는 거냐? 자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에노모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말로 안 되면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센다이번 해안가에서 열번 동맹 측 점악파 잔당 3천여 명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꽤 많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홋카이도로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모토가 센다이번에 합류를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게임 터진 것 같고 왜 그러면 끝물에 왔냐? 끝물에 온 이유는 이거죠. 살아남은 잔당들 싹 다 흡수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홋카이도로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노모토 함대는 5척의 군함과 5척의 수송천 뭐라? 다시 또 늘었죠? 네. 센다이번에 있는 함선들이 합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천여 명의 인원을 탑승을 시켜서 미지의 땅, 홋카이도로 향하게 되니 이제 보신전쟁은 시즌3로 넘어가게 되죠. 자, 전후는 일본 북방의 끝자락인 홋카이도까지 퍼지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싸우게 되는데요. 자, 과연 홋카이도 아직까지는 미지의 땅이자 불모지입니다. 과연 여기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에도 막부의 종언을 고하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